이승만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 10가지. 1. 이승만은 하버드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을 때 대학 당국에 자신은 하루라도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야 하니 2년 안에 박사학위를 주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거절당해서 프린스턴으로 가서 공부하였는데 당시 프린스턴대 총장이 이후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게 되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었다. 이승만은 윌슨한테 직접 박사학위를 받았다. 윌슨은 이승만을 매우 아껴서 가족 파티에도 초대하기도 했다. 2. 이승만은 초등학교 6년 무상의무교육제를 도입했다. 48년 문맹률 80%에서 10년 만에 22%로 낮아졌다. 이승만은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자했는데 외국어 인재를 위해 한국외대가 이승만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공업교육을 위해 독립운동 시기 자신이 세웠던 하와이의 학교를 팔아 인하공대를 설립했다. 인하공대라는 이름은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카를 따서 만들었다. 한국의 첫 남녀공학 학교도 독립운동 시절인 1918년 이승만이 설립했다. 3.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3%로 당시 후진국의 연평균 성장률 4.4%를 훨씬 앞섰다. 4.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여사는 25살 차이가 났는데 결혼식 때 반지를 포함한 모든 결혼 비용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부담했다. 이승만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이다. 5. 이승만은 같은 친미파였던 서재필과 굉장히 달랐다. 서재필은 미국에서 유학하며 조선을 혐오하기 시작했고 조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경우 조선의 체제를 부정하면서도 조선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서정주가 이승만 전기를 쓸 때 이승만 부친의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자 예의도 모르는 놈이라고 출판 금지를 시킨 적도 있다. 서재필은 조선의 가족 문화를 혐오했는데 이승만은 6.25 전쟁 당시 후사 없이 죽게 되어 불효자 라는 유서를 품속에 들고 다닐 만큼 유교적 가족관을 유지했다. 6. 프린스턴 대학교 우드로 윌슨 스쿨에는 이승만 홀이라는 이름의 대형 강의실이 있다. 7.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아이젠하워를 만났을 때 태극기를 선물한 적이 있다. 아이젠하워가 태극기를 한 손으로 받자 한 나라의 국기를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는 것이 예의라고 다시 뺏었다. 아이젠하워는 다시 두 손으로 받은 뒤 악수를 건넸다. 8. 이승만의 친아들은 어릴 때 병사했고 이후 이기붕의 친아들인 이강석을 양자로 들였다. 이강석은 정치 테러와 부정선거를 행한 자신의 친아버지를 몹시도 증오하였고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하야하자 이틀 뒤 자신의 생부와 생복 그리고 남동생을 권총으로 쏘고 자살한다. 9. 광복 1년이 지나고 미군정이 시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전체의 77%가 사회주의 플러스 공산주의를 원했고 14%만이 자본주의를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보통선거권과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통한 사유재산권 제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다. 10. 이승만의 유언은 성서 9절이다.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미상호방위 조약, 토지개혁 같은 굵직굵직한 업적은 다들 알기 때문에 생략한다. 미국의 굴욕.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노예계약 이승만 대통령의 협박에 항복한 미국. 이 항모 전단 평생 무상이용권을 한국에 상납.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그동안 숨어서 압력하던 종북 세력들이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또 이와 동시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고 이야기들이 정치권 흘러나오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위한 공산화하려는 자아는 중국과 북한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주한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자주적이지 우리 민족이 미국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기분 말이라고 필요 무엇을 하든지 말하지만 일이 잘 될 리 없기 때문에 민족의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하고 미군이 철수하여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한다. 내면 공산당 일당 독재의 참혹상은 짐짓 외면하면서 선량한들을 우리 민족끼리 운운하면서 호도하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엉터리 주장들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붙여진 배경과 내막에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이유를 다소 남아 있습니다. 1953년 10월 1일 완성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20세기에 미국이 만든 작은 미국 조약들 중 가장 큰 부분의 굴욕적인 조약이며 한국이라는 동양의 미국 나라를 평생토록이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노예 계약의 성격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대통령 박근혜, 이제 그에게 자유를 주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언론재판, 여론재판에 떠밀려 확인되지 않은 거짓 기사를 증거로 채택.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 어기고 선탄의 투재판을 하였습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국정농단과 기업의 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승마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사유였으나 이 사건들로만은 자기들도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여 불안했는지 후에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요구했다. 장애인 펜싱팀 창단을 요구했다. 등 악랄하게 온갖 것을 갖다 붙여 추가 기소를 하고 이를 형사재판에서 경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와 추후에 추가로 기소된 사유를 구분하셔서 사안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공과는 역사에 맡기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광풍이 휘몰아친 뒤인 2017년 3월 31일 구속. 그렇게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그로부터 약 4년이 흘렀다. 3월 31일 현재 날짜로는 1462일, 횟수로는 만 4년째다. 시쳇말로 돈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인데 수감 생활을 한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을 갱신 중이다. 뇌물수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의 무시무시한 혐의가 그에게 더 씌워져 있다. 해김 혁대와 구멍난 러닝셔츠의 박정희 대통령과 등검절약의 상징과 같은 유경수 여사의 딸 박근혜에게 말이다. 생전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딸이지만 그의 검소한 태도를 기특해했다고 한다. 1964년의 일이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그네가 주말에 청와대로 돌아왔다. 모처럼 집으로 돌아온 딸을 위해 몇 가지의 음식을 장만하였다. 저녁 식탁에 생굴이랑 평소보다 2가지 많은 잔이 차려져 나오자 그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러다간 신당동 집에 가서 살게 될 때 어떻게 하려고 어른스럽게도 아비 걱정을 하며 자칫 지금의 환경에 젖어 버리기 쉬운 주변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곤 한다. 내 딸이지만 그 소박하고 성실한 성품은 기특하고 본도 받아야 한다. 고 대통령은 흐뭇하신 표정이다. 어린 딸의 기특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유경수 여사의 수기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선 사면을 받거나 형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후에나 가능해 소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렵다. 형 집행정지를 위해선 조건이 맞아야 한다.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거나 70세 이상일 때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에 건강을 사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냉혹했다.
생명이 의독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되어 기각해버렸다. 그해 9월 16일 회전근개 파열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수술을 받은 후 입원 78일 만에 퇴원해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박근혜란 세 글자는 이제 보수에게 양심을 묻는 척도가 되었다. 박정희, 유경수란 큰 유산을 물려받아 보수의 정권 창출에 자신의 정치 인생을 소비하고 던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 변치 않는 사실과 진실 그리고 커다란 허위가 뒤섞인 소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권력의 검찰과 법원이 지하 깊숙하게 묻어버린 이 사건은 훗날 역사가 진실을 오롯이 드러낼 것이다. 그의 흠은 흠대로 빛나는 성과는 성과대로 말이다. 그와 별개로 보수는 박근혜를 저대로 두어선 안 된다. 10월 8일 박정희 전 대통령 41주기 추도식에 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무엇라 했던가?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선 사면을 받거나 형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후에나 가능해. 소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렵다. 형 집행정지를 위해선 조건이 맞아야 한다.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염려가 있거나 70세 이상일 때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에 건강을 사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참혹한 심판을 받고 있어서 도덕적으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얼마 후 21일에는 과거를 명확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 재판 중이라 기다려보는데 상황에 따라 연내에 대국민 사과를 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인가? 일평생 권력의 양지만을 찾아 살아온 사람이 빛과 어둠을 겪은 뒤 자기 일생을 던진 사람의 도덕성을 청산하고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심판받았다. 정치적 실패는 분명하다. 그러나 박근혜의 헌신을 이용하고 그 수혜만을 누려온 정당과 정치인들은 달라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청산이 아니라 석방을 이야기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뜨내기 정치기술자 처지로 여든 야든 그 정당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처지는 못 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보수정당의 정치적 실패는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감당할 몫이다.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는 참아하지 못하더라도 물밑으로 온정을 보여줬다면 김 위원장의 비대위 지금처럼 아슬아슬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와 박근혜의 고향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냉대까지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대구 경북의 민심, 그것은 보수 정당의 정치 무능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자 동시에 박정희 박근혜 분야의 정치적 빚을 진 보수 정당에 대해 인간적 양심을 묻는 커다란 종의 울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4월 총선 전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보내온 한 장의 손편지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것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난무했지만 메시지는 하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도 국민이 받을 고통을 걱정한 그 같은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표현이다. 비극적으로 끝난 부모의 삶 속에서도 오로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교훈으로 삼아 자기 인생을 덤으로 여기고 걸어온 여성 대통령의 굴곡진 인생에 허울이 있다면 무슨 큰 허울이 있었겠는가. 설령 실수와 교만이 있었더라도 보수는 그를 감싸 안고 그의 상처와 실수를 보듬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된 도리고 그로부터 받은 정치적 은혜의 보답일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친문 패권 정치의 폐악에 완전히 질려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빈혈의 정치에 심심이 망가진 국민은 갈라진 틈을 메우고 휘어진 결을 정성스레 꿰매는 통합의 리더십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도래할 시대 정신은 통합의 정신이다.
좌파의 상징과 같은 존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당선자 신분으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국민통합이란 더 큰 뜻을 앞세웠던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2월 20일 두 사람을 사면했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면 건의가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김 전 대통령은 단지 통합의 리더십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집권기간이 상대적으로 순탄했다. 마찬가지로 자기 대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살벌한 정치투쟁에서 져버린 정치인의 정치적 탄핵으로 끝나야 했을 것을 사법부로 무리하게 끌고 가서 온갖 혐의를 저질의 정치인이 아닌 한 여성을 마녀 사냥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불태우는 수순까지 내몰았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를 불태우면 국민이 잘했다고 박수쳐줄까? 그런 사태가 벌 어진다면 민심은 다시 진보의 잔인한 악마성을 질책하고 보수에게 외면한 양심을 물을 것이다. 탄핵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차가운 그 시절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그때 박근혜의 잘린 목을 죽창에 매달아 지켜들고 거리를 누리던 광기의 시체들이 무서워 숨었던 자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묻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봄이 함께 온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끌려 내려와 차디찬 감옥에 갇힌 그는 이를 알고 있으련만 묵묵보다 얼마나 더 참으란 말일까. 서두르자. 이제 그만 한개인으로 돌아간 그녀를 고통에서 건져 모두에게서 자유롭게 해주자. 그것이 보수가 지킬 마지막 양심이다. 아닙니다. 전혀 훌륭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이가 꼰대 나이입니다. 꼰대 나이인데 아직까지 옛날 얘기 나오고 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지나가는 젊은이들도 한번 기계로 잠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옛날에 빨갱이짓 좀 하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솔로 와서 지난 4년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행복들 하셨습니까? 네, 저는 많이 괴로웠습니다. 조금 세상이 달라지는가 하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지는 맙시다. 그놈들도 변화될 짓을 다 하려고 합니다. 지난 4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이 정권이 들었으면 우리가 좀 어쨌든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찍었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대심하지만 이해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들 하십니까? 즐겁습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장사는 잘 됩니까? 알바 자리는 많이 있습니까? 예, 알바 자리도 또 없어진다네요. 무인 점포 만들겠답니다. 예, 잘하고들 있습니다. 길을 가시는 젊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 적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살아오면서 설마 했지만 이런 정권, 이런들 걱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경고도 좀 했지만 이렇게 흉악하리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저도 경고를 했지만 이 정도로 흉악하고 못됐으리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길을 가시는 젊은 분들, 이 나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난 가족자랑 90년을 일궈서 고생을 해서 세워에서 일으킨 나라가 불과 지난 4년 동안 다 망가졌습니다. 이 북벌동으로 가면은 문 닫은 점포들이 숱하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나도 좋겠습니까? 젊은 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저놈들을 그대로 두고 지켜보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연하의 조짐이 오기는 왔습니다. 여러분, 저 국힘당 안수합니다. 지금 얼마든지도 참 힘듭니다.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저들은 이 간악한 세력의 척도를 정지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 다시는 저 흉악한 패거리들이 이 정권과 같은 문재인 일당과 같은 이 흉악한 패거리들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나가는 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그리고 복잡한 생각 일단 접어두고 저 누구보다도 가장 간곡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조건 석방해야 합니다. 시대에 강간범 조두 소리가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일단 그 문제 바로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로 지금 다가오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똘똘 뭉쳐서 저들의 적당을 먼저 이 가락한 세력의 적동을 분리시키는 것, 저들이 또 어떤 적동을 할지 모릅니다. 선거를 앞두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신문을 보시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어디 내려가서 그랬죠. 서울에 부산에 전화를 걸어달라. 제가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편을 달라고요? 중국을 이야기했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신선한 주권이 도둑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도둑대들입니다. 이 도둑대들이 정의를 바라보고 가면서 의적 행세를 했어요. 사기꾼들입니다. 이 사기꾼한테 더 이상 계속 소환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이 힘을 다시 한번 다 모아서 똘똘 뭉쳐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월들 이 기간 동안 이놈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싸움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정권과 같은 무도하고 악랄한 세력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싸그리 청소를 내버리는, 이놈의 당에 어떤 놈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쓰레기 우는 어쩌고. 그들이야말로 쓰레기들입니다. 예,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해야 마땅한 쓰레기들입니다. 이 쓰레기들 완전하게 폐기 처분하고 대한민국의 이 땅에 다시는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끝장을 내버립시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싸움을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을 맞아 그 가혹한 겨울이 아무리 춥고 어두웠다 하더라도 봄은 마침내 이렇게 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봄이어야 되겠습니까? 예, 다시는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는 저 흉악한 놈들이 다시는 활개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응당한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가는 젊은 여러분들께도 반복히 호소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 이 나라 더 이상 이렇게 망가질 수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이겨나갑시다. 그리고 저 쓰레기를 진짜 청소해버립시다. 폐기해버립시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무총리로 지낸 한명숙 전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건설업자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결국 2015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 22일이 재심을 위한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데, 공소시효 5시간입니까 7시간을 남겨두고 대검찰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지시를 해서 재수사 여부를 위한 마지막 회의를 가져라 했는데, 결국 대검찰청 부장검사들이 주축이 모임에서 더 이상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한명숙 총리 고하기 막간 드라마는 결국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명숙 총리도 유명하지만은 그분의 남편인 박성준 교수가 저 유명한 신영복이와 함께 60년대 초에 이른바 통일혁명당, 통역당 사건의 발견에 대해서 13년 생을 살았습니다. 신영복 씨가 지금 그 당시 통역당 간부로서는 박성준 씨가 가장 높은 세력이죠.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이른바 좌파 원탁회의가 있고, 거기 원탁회의에 한 10여 분 좌파 원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열 1위가 박성준 교수다 하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명숙 총리 구하기 막간 드라마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죠.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때 8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받았는데 1억 8천인가는 내고 아직도 6년째 7억 원의 추징금은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달에 이제 드디어 확정 판결이 났죠. 거기에 벌금 180억에 추징금 35억에서 215억 원의 벌금 추징금을 때렸는데 자정 납부 기간이 3월 22일로 끝났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3일날 내곡동 그 자택을 압류 처분해가지고 자산공사에 공매 처분을 의뢰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18년에 이루어지자마자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내곡동 자택과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계시던 은행도 예금, 보험, 적금 들은 거, 현금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현금 자산을 또 30억, 이렇게 58억 원에 대해서 추심을 위한 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압류를 해놨. 그때 바로 그 보전 신청을 한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러다 그동안에 이미 또 2년 동안에 현금, 수표, 적금 다 깨고 해서 28억 원을 추징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0일 자진 납부 기간에 안 됐다고 이제 자택 28억짜리 자택까지 갖고 가서 동네 처분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도 215억 원이나 턱없이 모자라죠. 그러면 남은 거 갖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노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 얼마 되겠습니까? 저건 노역형은 최장 3년이니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22년 받은 데다가 벌금 안 냈다고 노역형 3년까지 해서 25년형을 살고 뭐 87인가 88이 되어야지. 지금부터 아직도 17년이 더 남았습니까? 18년 남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고 이 정권에 대해서 처참하게 지금 짓밟히고 있으니까 집이고 뭐고 다 뺏기는데, 그렇다면은 한명숙 총리한테는 집도 있고 다 있는 한명숙 전 총리한테는 왜 지난 6년 동안 추징금 7억 원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그렇게 가혹하게, 자, 그래 집까지 뺏어갔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는데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어야지 속이 시원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농부 출신 문재인 씨, 그렇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대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택이 자산공사에서 경매 처분으로 나오면 그때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10,000원 내고 20,000원도 내고 좀 여유 있는 분은 10만원 내고 이렇게 해서 2~3만 명 모이면은 그 공매 처분에는 그 집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집을 하나 챙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집값 폭등하고 전세값도 어려운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나와가지고 전세 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자로 제 계산으로 하면은 1458일째 서천대 독방에서 불법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만 지나면은 3월 31일이 됩니다. 바로 2017년 3월 31일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 4년이 지났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대통령 직권 남용죄는 1심에서부터 벌써 무죄가 났습니다. 아주 처참한 정치 보복이 계속됩니다. 이왕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드립니다. 또 이틀 전에는 바로 이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유명한 그 세월호 7시간, 그때 대통령이 마약을 먹고 해롱해롱 취해 있었다고 비방을 한 어떤 박모라는 자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아주 악의에 찬 악의적이고 아주 고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1심,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자, 이틀 전 25일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 이유가 이렇습니다. 마약을 먹고 이거는 좌우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에 불과하다. 그러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김명수 좌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좋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폭넓게 적용하는 것, 그렇다면은 그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 대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전대협이라고 기억하시죠? 우파 청년들이 모인 전대협에서 대자보를 만들어가지고 대전의 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 학생, 그 젊은 청년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가 안 되니까 심지어 불법 침입죄까지 붙여가지고 벌금 50만 원에 처했습니다. 자,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문재인 정권을 7가지, 8가지를 지목을 하면서 비판해서 대자보 붙이는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비방으로 봐서 유죄 판결을 때리고,
박근혜 대통령 마약 먹고 취했다는 자는 무죄 판결 풀어줍니까? 또 한 가지도, 자, 고영주 변호사님, 이분이 2003년인가 상당히 오래됐죠. 어느 장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재판에 걸려들었는데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 이 체제하에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연말에 완전히 판결을 뒤집고 대통령에 대한 비방으로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해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킨다는 대법원에게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무죄고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에게 비판하면은 전부 유죄냐? 탄핵된 대통령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무죄를 때리고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에게 대해서 비방하면은 전부 유죄 판결로 판결을 때리는 김명수 좌파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아니, 자기 밑에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걸렸는데 정치권 눈치 보면서 판사를 탄핵 재판받도록 넘겨주고 정치권에, 그리고 임기 지키고 있는 정말 뻔뻔한 김명수 대법원장 양심을 찾기를 바란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